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본 거고, 이게 특이한 게 하나 나왔는데, 이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2021년도에 접수된 경매 사건으로서 10만 9,089번째 사건입니다. 21년도에 접수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게. 벌써, 2, 3년이 된 거죠, 이게. 이것은 물건 번호에 아파트라고 써놨는데, 이 실제 안에 보니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 주거용 오피스텔 같습니다. 이건 감정 가격이 8,100만 원. 그런데 10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 가격이 1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60만 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강제경매네요. 네, 강제경매. 여기서는 강제경매냐 의무경매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당사자 내역을 보면은 채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 요구권자, 채무자, 전세권자, 교부권자, 배당 요구권자. 여기 당사자 내역을 볼 때 특이한 점은 이 전세권자가 특이합니다. 여기서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중에 갑구에 가처분권자가 되어 있으면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갑구는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대요. 그러므로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는 소유권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우리 민사집행법 1조 보전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똑같이 보전처분인데, 이 채권 중에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는 가압류란 표현을 쓰고, 보전처분할 때, 그 다음에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처분할 때는 가처분이란 말을 써요. 가압류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것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배당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구에 가처분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소유권에 관한 그 분쟁이기 때문에, 즉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내가 만약에 그 채권권 악차를 받고도 그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 사업하시면 안 된다. 가압류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다. 이건 민사집행법 1조에 나오는 보존처분. 그 다음에 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보존처분으로서 판사가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결정해줬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요새 그 가처분이랄지 그런 것들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뉴스에 거의 뭐 그 몇 달에 한 번씩 가처분이 나오니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받아줬다. 그 말은 충분한 타당성, 즉 일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보존처분을 받아줬다는 뜻은 그 재판을 하고 종국으로
그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은 이 가압류랄지 가처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학교 법인 중에 그 수업에 관계된 재산, 그 다음에 의료 법인, 병원에 대해서 그 진료와 관계되는 의료기계, 그건 강제 집행 금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판사가 그 보전 처분을 인용했다는 뜻은 충분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압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 을구는 가처분돼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구는 가처분돼 있으면 소유권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지만 사시면 안 돼요. 아까 물건 중에 그 이 물건이 계속 유찰됐던 이유는 가처분이 돼서 그래요. 갑구에 가처분이 돼 있어서. 그런데 얼마나 유찰이 많다면 이것도 10번 이상 유찰돼가지고 이게 5,800만 원짜리가 1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177만 원도 사갔어요. 네, 이것은 너무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입찰해가지고 채권가 낙찰하신 분은 한마디로 그 노름을 한번 해본 거죠. 베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5,800만 원짜리를 진짜 160만 원으로 산 거예요. 예. 그런 짝이 나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물건 자체에 흠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리 자체에 흠이 있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흠이 있는 것은 요새 지금 우리나라 그 인구 절벽, 그 다음에 그 팬데믹,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관광지랄지, 많은 그 시골에 빈집이랄지 아주 흉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전했던 펜션이랄지 그런 것들이 통째로 그냥 한 10년 이상 돼버려가지고 이미 건물로서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감정 가격이 매덕대로 갔는데 실제 그 몇백만 원, 1, 2천만 원도 누가 안 사갑니다. 왜요? 그거 사면은 기반 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리모델링 싹 해야 되고 그래 나봐야 마을 자체가 유령마을이 돼버렸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죠. 아무리 싸더라도. 그 시골의 빈집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물건은 도해지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이 엄청나게 10번 이상 유찰이 된 이유는 이것들은 권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가처분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건 가처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이놈은 도대체 왜 유찰이 10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기일 내역을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27일 날 3,900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낙찰 받아가지고 등기 하려고 매각 대금 내려고 그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수할 금액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는 경매를 권리 분석을 자기가 스스로 못 하고 너무 가격이 싸니까 덜컥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마 법무사한테 좀 등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싹 훑어보더니 검토해 보니까 이건 그 사장님이 그 인수하는 금액이 있네요. 얼마나 다요? 그래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전세권 등기 거기에 몇 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보증금이 10%, 390만 원, 400만 원이 보증금을 냈겠죠. 냈고 고민한 거죠. 이걸 날리고 그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인수하는 금액을 떠안고 살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분은 400만 원 포기한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일 날 낙찰이 되고 그 일주일 후인 그 4일 날 허무 결정을 해서 그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허가 결정.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즉 미납을 그러 다시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이게 이제 재매각이에요. 재매각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째 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이거 뭐, 감정가격이 8천만 원인데 1,300만 원이네요? 후딱 그 낙찰을 받았어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미납. 그 다음에 차순이 매각 허위 결정이 또 하나 났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행관이 차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날 그 매각한 날 그날 그 호창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누구 차순위 그 매각 차순위 자격이 있는데 신청하려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순위 매각이 되는데 차순위는 두 번째 이자 1등하고 가격 차이가 보증금 10% 차이 나면 안 돼요. 10% 이상 나면은. 10% 안에 들어야 차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차순위. 그런데 정상적인 이런 상황이라면 차순위 거절을 해야 돼요. 왜요? 1등이 매가 거절을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덜컥 차순위 매각 신청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도 두 명 다 미납을 한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 것을. 또 유찰됐습니다. 또 950만 원 줬다는데 누가 또 이건 뭐 완전 그저잖아요. 그래 또 샀어요. 그래 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몇 번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건 포기된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몇백만 원 되죠. 이 몰수된 보증금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몰수된 보증금. 이것은 그 매각 대금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국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세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매각 대금에 포함시켜서 배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유찰이 많이 되냐? 그 포기를 많이 하고 유찰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어우,
당사자 내역에 이 전세권자가 있고 강제 집행인데 임의경매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권자가 1순위라는 뜻인데 그 용익물건으로서 전세권이 1순위일 경우는 그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주택을 잡고 돈을 빌려줄 때는 세입자나 전세권자 선순위가 있을 경우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금융기관에서. 못 받는데 왜 빌려주겠어요, 그걸.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뭘 모르는 임대인을 사기쳐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에 이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그 주택 가격이 한 3억 갑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2억밖에 설정 안 돼 있고 지금 시세가 이게 한 4억 또 오르면 한 5억 정도 되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줘도 최악의 경우에 경매에 날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후순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은 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후순위로 들어와도 최악의 경우에 당신 보증금은 보호받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돼버린 거죠. 집값이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후순위 물권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다른 건 전부 다 문제 없는데 이 전세권자, 이 사람은 임차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는 등기부등본에 용익물건으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전세권자라도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자가 있고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권자가 있어요. 당사자에서 전세권자로 표기를 할 때는 용익물권자예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등기 안 돼 있는 전세권자, 그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세금은 보증금이에요. 여기서 말한 전세권자는 등기부문 열람해 보면은 전세금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 물건에다 갖다 놨습니다. 전세권을. 다른 나라는 물건에 전세권이 없어요. 그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영노 선생의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건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이 전세권을요. 그래가지고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전세권이 없는 전세권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즉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인 등기를 해야 전세권은 성립해요. 그런데 등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등기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제를 취하고 있어요. 전세권자와 전세권자와 전세권리권자,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전세에 들어간 사람하고 공동신청을 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집주인이 자기 재산의 담보권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갖다 놔도 유명무실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준 못한 그런 전세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3조의 대항력과 3조 2인가요? 거기에 나온 대항력 2개가 완전히 다른 대항력이 2개가 나와요. 즉 처음에 대항력을 만들 때는 이 등기 못한 사람을 집주인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항력을 간단하게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점유, 즉 이사 두 개만 갖추면은 그 등기 흥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줬어요. 이게 바로 3조의 대항력입니다. 즉 이때 말한 대항력은요, 그 임대차 계약 관계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매매랄지 상속이랄지 증여랄지 기타 이유로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그러면은 전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등기 없어도요. 등기 없어도. 예.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3조 대항력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3조 가지고는. 그래서 3조에 이해하다가 그 1항의 대항력과 3조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예, 이 대항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때는 그 3조의 2, 그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지 않은 임차인은요, 그 집이 경매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당 요구도 못해요. 배당 요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그 임대차 들어갈 때 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것을 보통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마 제가 그 등기부 등본이랄지 그런 걸 안 떼봐서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아까 얼마까지 떨어졌죠? 최저 가격이 하여튼 1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주고 사더라도 이 용익물건인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내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몇만 원 주고 샀어도 실제로는 한 9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사는 거다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 배당 요구권자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배당 요구권자는 그냥 이 소유자, 이 땡땡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공정증서, 즉 차용증을 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기타 특별법으로 인정된 사람들만 그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땡땡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 채권자는 배당 요구 못 합니다. 배당 요구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임차인, 확정일자 받아놓지 않은 임차인도 역시 배당 요구를 못 해요. 배당 요구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 그는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면은 두고 못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 91조에 따라서 그 1순위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금이랄지 뭐 등기하는 전세금이나 등기한 전세금이나 나중에 집주인이 안 주네요.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받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등기된 전세권자는 우리 용익물건 전세권자 마지막 조문에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 이 전세 등기된 사람은
더 이상 재판 없이 판결 없이 그냥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 집행관한테 이 물건 경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못해요. 신청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 경매 신청이 안 됩니다. 즉 용익 물권자로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때 임의경매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권자의 전세금은 그 민사집행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 다행히도 그것도 마지막 조항쯤 가면은 몇 조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그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소송이 아니라 간편히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대상이 돼요. 그래서 법원에 그것도 역시 그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고 경비도 필요 안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원래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은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 보증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데 이때 그는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만약에 용익물건이 1순위면은 그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거의.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 사기치거나 그 가장에 의한 무슨 담보물권자랄지 짜고 치는 담보물권자랄지 진흙끼리 이래가지고 가끔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전세권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 이것을 따다고 사면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 꼴이 된다. 지금 아마 이 전세권 설정이 8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래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마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 같아요. 그래, 이것은 실제로 전세권 등기부등본 떼어보면은 전세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수하기 때문에 이건 170만 원 주고 샀더라도 실제로는 8천만 원 이상 주고 산 꼴이 돼요. 그래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이 정도 주면은 이 조그만 오피스텔 못 살아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 주면은 조금 더 합하면은 이보다 2배 큰 24평 아파트를 사는데 어디로 이걸 사겠어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 팔렸네요. 백남 청솔 아파트 둔포에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구분 건물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으며 토지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화인 파트너스로부터 대지 부분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은 후 해당 대지권 비율에 대해 지분 포기각서가 가능하다는 화각각서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별도 등기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 등기는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은 그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만 사면은 대지권이랄지 공용 부분 다 따라 넘어오기 때문에 등기등본 하나만 넘겨받고 그 별도 등기가 돼 있더라도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가
예. 이것도 그 12평짜리 아파트인데 이것 때문에 별도 등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도 등기 돼서는 겁먹어가지고 안 삽니다. 그래서 750만 원 거의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누가 또 뺏어갈까봐 예, 빨리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볼 때 1,000만 원 안 주고 그냥 한 800만 원만 써도 됐는데 예, 겁먹어가지고 1,00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추증, 이 관대리에 있는 논 2,719평방미터. 예, 이것은 꽤 괜찮은 논인가 봐요. 거기 아산은 전부 다 서쪽으로 나가도 평야지대고 예, 전부 다 논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특용작물할지 농사 지신 분은 그 농지를 선호하죠. 지금도.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요. 그 여기서 수도권이 가깝고 그러니까 그 꼭 논에다가 벼만 심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특용작물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 좀 잘만 농사지면은 충분한 수입이 나옵니다. 거기다 그 벼만 심어서는 안 돼요. 거기다 무슨 뭐 배추랄지 상치랄지 뭐 그런 특용작물들 무슨 과일이랄지 이런 것들 요새 그 비싼 건 무지 비싸죠. 비가 자주 와가지고 과일이 맛이 없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앞으로 좀 있으면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그 장마전선이 걸쳐가지고 비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다 쏟아붓고 우리나라는 조금만 올라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가 오면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이것은 그 먼저 시간에 농지증을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농지증은 자, 여기에 농지가 위에 나오네 앞에. 여기 농지. 농지라 하면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장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법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실제는 이 전답 과수원 초지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대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개념대로 오면은, 의의대로 오면은 농지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왜냐면 집행관이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거 분명히 지목은 지목은 농지인데 농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주무관청에 회신을 보냅니다. 이거 가서 보니까 현황이 농지가 아닌데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100% 주무관청에서 뭐라고 회신을 보내냐면은 그건 원상 회복을 여지가 있으니까 농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의외로 원상회복은 쉽습니다. 원상회복은. 근데 물론 거기에 뭐 건물이 있다던가 뭐 이러면 그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슨 뭐
가건물을 할지, 그 뭐 설비가 돼 있는 경우는 그것만 제거하고, 예,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 그 임야하고 그 학교 운동장을 그 무식한 인간들이 운동장으로 쓴다고 그 학교 소유의 임야와 전답을 딱 그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골대도 세우고 그 야구 뭐 그물도 세우고 해놨더라고요. 아, 그걸 그 누가 이제 그 고소고발을 안 했으면은 넘어가죠, 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옆집에 있는 그 농지 소유자들이 비가 오면은 그 농지 흙들이 그리 내려온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네요. 고소고발 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원상회복해라. 그렇게 왔는데, 아, 또 그 무식한 그 교수들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나왔어요. 벌금을 내고도 또 버티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진흥수사대인가? 거리 넘겨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이거 원상회복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 그 시설물 싹 철거하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싹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아, 됐다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 이것도 역시 현실하고 이론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황주의를 따르지만은 실제에서는 지목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농지법. 이 사실 농지법을 몇 년 전에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농지법을. 왜 그러냐면은 그 조선시대부터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구가 노령화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농산물이 수입 자유화돼 버리고, 그래서 그 외국하고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 우리 그 농부들은 만약에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국에는 땅도 넓고 평야지대고 그 다음에 토지 성질도 굉장히 기름진 데가 많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큰 농장 같은 거는요, 우리 충청보다 더 커요. 충청도보다 더 커요. 충청도보다 더 커요, 그게. 그래서 기계 막 엄청 큰 기계로 막 그 대형화 해가지고 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 있는 데만 산지고요. 나머지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산물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예, 다 생산 단가가. 그러니 뭐 대소 이 천안에 호두 많이 나오잖아요. 아, 호두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호두가 유명하죠. 호두도 별로 안 나오면서 호두가 유명해요, 이거. 천안 이쪽에가요. 그 미국에 있는 호두하고요. 그 칠레 미국에 있는 호두하고 우리나라는 호두하고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냐? 아마 한 4~5배 차이 날 겁니다. 가네들은요, 기계로 짤짤짤 흔들어가지고 그 떨어진 거 주워서 기계로 다 처리하고 기계로 다 까가지고 그냥 막 수출해요. 예. 우리는 그걸 일일이 털어가지고 손으로 까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뭐 늘려서 까가지고 그런데 맛은 우리나라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맛 좋으면 못해요. 가격에서 차이 상대가 안 되는데 전부 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도저히 이거 어떻게 그 수입품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인구 절벽 시대를 발현해가지고 전부 다 고령화돼가지고 그 어떻게 농사를 못 쳐요.
이게 아무리 기계라도요, 나이가 적당해야 그 기계를 운전하죠. 나이가 막 8, 90 넘어버리면은 그 어떻게 기계를 쓰겠어요. 또 그 기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계값이. 트랙터, 적당한 트랙터도 한 대당 억대가 넘어요. 고급 승용차보다 비쌉니다. 그 돈 몇 개 운영하면서 그 기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농협에서 기계를 운영하면서 임대를 해주죠. 예, 그래서 지금은 모내기 같은 거 전부 다 기계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천수답은 아예 전부 다가 다 무관합니다. 이 농지법 때문에 천수답도 일반 사람이 못 사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예 그 농지법을 없애버리자. 그랬는데 그 정치인들이 그 이해관계에 걸려 있죠. 그래서 못 없앴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오히려 강화돼 버렸네요, 이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농지증이 강화돼 버렸습니다.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시골에 있는 그 엔간한 놈은 좀 팔아가지고 그놈으로 병원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가 사들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몇 년 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농지는 소유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여기 예외를 싹 제가 해놨는데 우리한테 관계되는 것은 저거죠.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앞으로 농사를 귀농해서 농사를 지실 분,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을 하실 분,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농취증은 똑같은데 그 신청서도 똑같고 농취증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기재하는 사항이 틀려요. 기재하는 사항이 그 세 가지를 체크를 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즉 농지 대장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앞으로 농사를 질 분,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을 할 사람, 세 가지 부류를 합니다. 주말 농장은요, 최대주 합산 1100만미터 이하예요. 그럼 몇 평이나 돼요? 300평이잖아요. 꽤 큽니다. 300평을요, 저 동쪽, 이제 동쪽은 산간 지역이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저 서쪽 바닷가, 한 필지씩 사요, 그냥 100평씩. 그래 놓고 거기다가 농막 하나씩 져요. 농막.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쓰면 돼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그 짓을 했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있는 서민층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제주도에다가 별장 하나 사고, 뭐 어디 아주 저 꼴짝에다 또 별장 하나 사고, 그렇게 놓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 좀 싼 땅, 경치 좋은 데다가 그 주말 농장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농막 하나 져놓고, 그 주말이면은 가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좀 쉬다 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원래 사신 분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빚어졌네요.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농촌에 있는 분들은 쉬고 싶은데 매일 와가지고 노래방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돼지고기 구고 막 소고기 구고 막 닭고기 구고 막 난리를 피니까 시골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죠. 그거 보니까 영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 넣고 막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걸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농지법 규칙에다가 굉장히 까다롭게 막 거리 제한도 까다롭게 하고 뭐 또 까다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주말 농장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만이 막 하늘을 찌르네요.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제정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돼 버렸어요.
농막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농취증을 이제 발급받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서류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사후 감독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도 농막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짓고 옆에 동네에 피해만 안 끼치게 좀 쉬었다 오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자체마다 틀려요. 요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꼭 지자체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좀 까다로워졌고, 거리 제한도 있고, 거리 제한 없었는데 거리 제한이 생겨버렸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육지 사람이 제주도다 주말 농장을 샀네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말 농장은 사실 제주도다 사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주말에 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가서 쉬면서 농사도 좀 체험하고 이럴 목적이 주말 농장이거든요. 서울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할인을 쌀 때 얼마까지 봤어요, 혹시나? 2만 원까지 있습니다. 만 얼마까지도 있어요. 예. 그게 서울서 대리운전비보다 쌉니다. 싸요. 옛날에 비행기 막 비싸고 그랬지만은 형편없이 싸졌어요. 그런데 제주도 땅값이 워낙 올라버려가지고요. 예전에는 아산 땅값하고 제주도 땅값하고 아산이 비쌌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 봐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오고 도시 사람들이 가서 좀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땅값이 워낙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아파트 값이 수도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살나고 있죠. 부동산 버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빠질란가 모르는데 잘못하면 일본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 정부에서 잘 머리 써가지고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취증일 때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새로 농사진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너 농사를 처음 진 사람이나 주말 농장을 사람은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안에다가 무슨 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질 것인가를 간단하게 적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따가 너무 뻥을 치면 안 돼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돼요. 100평을 사면서 트랙터 한 대 살 예정이다.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그건 애초기 한 대, 산 몇 자루, 호미 몇 자루,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농업경영지에 가입하면은 중고 경운기 한 대, 이런 것들.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고 농기구라지 그런 거 있으면 면세가 나옵니다. 1년에 얼마만큼. 하여튼 머리들 좋아요. 그럼 농기구에 써야지. 그걸 자기 자동차에 매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면세는 굉장히 싸거든요. 바닷가에 가면은, 아예, 선박, 고치는 사람이랄지, 조그마한 선박들. 그러면 어떻게 면세유하고 연결돼가지고, 면세유를 갖다 공급해줘요. 그럼 싸게 넣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낚시도 오고.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안 잡혀요. 예전에는 이때 되면은 산란으로 얕은 데로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고기 돔들 굉장히 큰 놈들 많이 잡혔거든요.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자연산은 한 마리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에서 전부 다 새끼 키워가지고 매년마다 감성돔, 참돔, 우럭, 돌돔 이것들 방류 사업을 해요. 전부 다가. 예, 그리고 고기 잡는 배보다 낚시 가는 배들이 더 많아요. 그러고 고기들이요, 낚싯배가 딱 아침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이 주러 왔다. 그럼 배 밑으로 모여들어요. 진짜로요. 어군 탐지기를 보면은.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그 사람 내리고 10분 내로 밑밥을 가져서 막 퍼주거든요. 모이라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전부 다가 알아차려가지고, 야, 밥 줘라 딱 그러면 모여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연산은 한 마리도 없다. 전부 다 우리가 다 키우는 고기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창출되냐면요. 미끼, 용품, 배, 전부 다가 다 수백만 명이 돼요.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런 낚시로 인해서 먹고 산 사람들이.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생계에 달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낚시 규제를 심하게 못해요. 자, 농지는 앞으로 강화는 안 될 거예요. 시골에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농지 규제가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어쩔지 모르니까 농지에 입찰을 했을 때는 반드시 손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입찰을 하셔라. 예.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덜컥 낙찰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농지증이 안 나와요, 일주일 내에. 그래 버리면은 보증금 10%가 몰수돼 버립니다. 그래 꼭 사전에 혹시나 모르니까 거의 다 2, 3일이면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농지증을 먼저 발급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농지증은 인터넷으로도 되고 현장으로도 돼요. 젊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하시고 우리처럼 연식이 되신 분들은 머리 아프니까 직접 가서 몸으로 떼와야 돼요. 예, 가면은 바로 이틀 내에 해줍니다. 이틀 내에 해주세요. 예, 사전에 해줍니다. 사전에. 그래서 1주, 2주 전에 가서 농지증을 먼저 2,000회가 될 거야, 아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8월 18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나오지 않은데 다음 주에가 좋은 아파트가 몇 개 나옵니다. 아파트 사실 분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가는 본인이 직접 필요로 하지 않고
투자의 목적으로 상가는 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상가들이 인기 없고 지금 부동산, 특히 건물들이 버블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은 이때 사시면은 보증금 가지고 상가를 하나 준비를 마련할 수가 있죠. 이것 떠나 매각됐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밭이네요. 136평방미터, 3.3으로 나누면은 한 40평 정도. 예. 옛날에 그 도시 24평짜리 그 주택 질 때 딱 그 땅 그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땅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질 때 큰 데다 못 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막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손바닥만 하죠. 그런, 이것도 지금 그 어릴 때 보면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조그마해요. 그 다음에 이 1평방미터짜리 이것은 길입니다. 길이요. 2,400 감정 나오는데 두 번 유찰돼 가지고 1,600. 누가 2,169만 8,700원을 주고 사가셨습니다. 이것은 건축 예정지고, 건축 이제 전이잖아요. 농지에다도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신 분은 지목 변경 없이 농지에다가 일정한 요건하에 농가주택을 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규제가 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농사를 졌어야 되고, 크기는 얼마 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농물, 쬐까는 농물, 곤충, 버섯, 이것은 얼마만큼 그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건 팔 때도 또 그 요건이 합당한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꼭 대지에다만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지에다만 건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농가주택은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매각 결과는 한번 훑어봤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물건들하고 지목을 훑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